오늘은 그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의 그 뉴스레터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이게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간간히 잘 보기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뭐 애널리스트의 기대치 굉장히 높아졌는데, 기업 이익에 대해서 실제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움직이는 거 보면 애널을 못 따라간다. 애널이 선행하고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애널 버거치가 미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번 라인인 이 라인 4300 라인, 여기가 이제 60일 피보나치로 이제 61.8 여기 되돌림이거든요. 요거를 요게 다음 타깃일 거고, 이걸 뚫고 올라가면 여기를 매꾸러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의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프트 리세션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소프트 리세션이 발생했었어요. 이게 2011년도 8월 달에 지금하고 비슷하게 그 미국이 국가부도로 넘어갔고,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때 2011년도 3월 달인가 그 일본의 동인도 대지진, 그래서 쓰나미 밀려와가지고 난리쳤던 그때 2011년도 4월 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눅눅하진 않았는데 그걸 이제 헤쳐서 넘어갔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이 서비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경제에서 이 제조업과 서비스 두 개를 나눠보면 이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7.6%고 제조업이 22.4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버텨줘서 이게 리세션으로 안 넘어가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이제 여기서 이게 그 빨간 게 PMI 지수, 그러니까 빨간 거는 제조업 PMI 지수고요. 검은색은 서비스업 PMI 지수인데, 제조업 PMI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서비스업 PMI 지수 버텨주면서 이게 50을 기준점으로 수축과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살짝 수축면으로 터닝했다가 다시 올라갔고, 서비스업은 그 위에서 계속 버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 수축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이제 제조업이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얘가 이렇게 터닝해서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된다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여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요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얘기 안 드릴게요. GDP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GDP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 빠진 강도만큼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정상으로 회복해서 다시 일정 수준 궤도 2% 한대로 들어오는 게 맞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표명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지를 않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강제로 돈을 주입했잖아요, 시장에다가.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통화 관련해서 이제 피벗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피벗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피벗이 발생하잖아요. 이 피벗이 발생하고 나서 정점 딱 찍고 피벗 발생 딱 치고 나면 경기가 수축해요.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가 확장 국면이 끝나고 정점에 이르러서 기준금리를 멈췄다가 다시 인하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면 반드시 경기 수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여기거든요. 이때는 아예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던 때예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요때입니다. 요때. 이게 지금 빨간 게 기준금리거든요. 근데 요때니까, 요 언저리니까 이제 기준금리도 낮은 상태지만 좀 확장해 볼까요? 2011년도 8월 때 요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낮은 수준에 아예 올리지 않은 바닥에 붙어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장단기 스프레드입니다. 3개월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프레드가 남았다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량 대출로도 이자 마진이 남는 때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은데,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금을 차입한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고신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만 더 긴 대출을 해줘도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스프레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장당의 금리는 큰 폭으로 역전돼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량 대출을 해서 은행에서 이익을 내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 시기하고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을 보여드리면 이미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게 은행의 대출 기준이거든요. 이 대출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011년도는 2년 전입니다. 대출이 상당히 완화돼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금 차입해서 돈을 갖다 쓰기가 굉장히 녹록했었지만 경제 주체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럽인데 유럽의 대출 태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기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2분기에는 대출 기준을 이 정도 완화시킬 것 같아. 상당히 그러니까 높은 시점에 있다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기준이었는 거거든요. 짙은 색이. 근데 1분기에도 이렇게 높았다가 완화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기준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이게 실제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완화한다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 나중에 갔더니 이게 완화됐는지 옆으로 실제로는 완화가 안 됐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나마 기대치,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좀 완화할 것 같아. 그나마 이게 완화라는 게 완전히 완화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제로점 위로 한 25%에서 30% 언저리 정도 있다는 얘기는 100개 중에 그러니까 10개 중에 2.5개나 3개는 기준을 강화했다는 뜻인 겁니다. 나머지는 중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국이거든요. 이거는 22의 데이터고요. 이거는 중국인데 이건 중국의 이게 중국의 인민은행인가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겁니다. 여기 중화인민은행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말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뱅크에서 론에 대해서 승인 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대출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대출 기준을 저렇게 얘네들은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 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작년 2쿼터까지 쭉 증가를 하다가 작년 2쿼터 이후에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1분기 들어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은행권이 그렇게 막 돈을 펑펑 퍼주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사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이 시기하고 통화정책이나 뭐 은행의 태도라든가 이렇게 같냐? 그렇진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에 이 뒤에는 이제 이쪽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무슨 그 모니터리 폴리시 컨디션이라고 하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조건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데 그 컨디션에 따라서 연간 S&P 500 지수 상승과 하락률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쪽 데이터라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밑쪽으로 이제 강화됐다,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S&P 500 지수의 이익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이 그 모니터리 컨디션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추세적으로 이 컨디션이 올라갈 때 이 전년 동기 증감률, 이익의 증감률이 오르락내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익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 지표하고 선행 지수가 아랫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분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연준에 있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CPI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다. 여기 보면 언론에서는 종종 주식은 경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경제활동은 기업의 수익과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겠죠. 따라서 그 주식은 장기간 걸쳐서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혼자 경제가 안 받쳐주는데 널뛰기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이런 개념을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의견인데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지금은 명확하게 방향성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것 때문에 향후에 좋은 여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도 표명했지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미국의 그 가게들의 여기 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관련돼서 원리금 내는 거, 이거는 그냥 소비자 신용에 대해서 원리금 내는 거고요. 하우스홀드 뎃, 이거 파란 거는 전체 요 두 가지가 합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파란색은 실제로는 한 10배,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1985년도 이후로 보면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모기지 관련돼서 연체율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모기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가 가처분 소득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얘도 과거에 보시면 80년대 이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두색이 있잖아요. 이 연두색은 지금 유언절이 와 있는데, 얘가 과거 대비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에 와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중앙값 언저리에 좀 와 있거든요, 얘가. 근데 요거는 파란색은 뭐냐면 미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소득 비율이에요. 그게 한 66%, 6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7% 정도는 사실 대출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기지 관련된 가처분 소득 대비 모기지 원리금 전체 패턴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모기지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생활비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사를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 기사, 무디스 기사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기 소득 대비해서 렌트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30%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지금 30%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도 이후에 가장 높게 자기 소득 대비 임대료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임대소득을 부담하는 게, 그러니까 렌트비를 부담하는 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모기지를 내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괜찮은데 집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집이 가진 비율이 70% 정도 되니까, 67% 되니까 33%는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계정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여기 보시면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많은 주택 보유자들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임대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임대와 관련된 이런 임차료 비중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빨간 거,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 무디스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좀 뭔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거로 해서 렌트비가 상당히 비싼 거, 하위 25%가 렌트비를 몇 퍼센트 부담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기사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주택을 살 만한,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주택을 사질 않기 때문에 렌트비가 밀리고 소유주들이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질 않아서 자기가 이제 이전하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살 여력은 있느냐, 이거 이제 리얼토 데이터인데요. 이게 주택을 살 만한 여유에 대한 비중이에요. 이 비중이,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100이면 그냥 적정 수준이고 100 이하로 내려가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득, 그러니까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하고 매월 이거에 따라 내야 되는 원리금, 그 다음에 자기 소득 대비 원리금을 부담해야 되는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게 100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69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높으면 좋은 겁니다. 여유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낮으면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고, 10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씩 쫄리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가처분 소득에 25%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내기 시작하면 부담스럽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계속 살 만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뜻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죠.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얘를 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게 PMI,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수거든요. 이 서비스업 PMI 지수는 좋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면 확장 국면에 있는 거고, 파란색이면 수축 국면에 있는 건데, 이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파랗죠. 유럽
이게 유럽이거든요. 이게 이 유럽 보시면 계속 깨지고 있죠. 5월 달에도 깨졌습니다. 지금 이게 독일입니다. 밑에가 독일도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깨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반등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반등했지만 이 반등 강도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지금 줄고 있죠. 다시 이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 유엔의 유엔 협의회, 그러니까 무역 개발 협력 그 협의회거든요. 거기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지표가 나올 때마다 트레이드 관련된 걸 리얼타임으로 이 쿼터는 어떻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무역이 이제 볼륨으로 놓고 보면 0.61% 전분기 대비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고, 여기 금액치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서비스 무역 관련된 것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방향성이. 그래서 글로벌 무역이 그렇게 지금 녹록한 상황인가? 별로 그렇게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보면, 우리 이제 이 중국하고 우리만 봤잖아요. 독일을 보면 독일도 지금 무역 패턴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쭉 빠졌습니다. 3월 달에. 향후의 추세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이제 독일의 통계청이거든요. 잘 보시면 산업 생산이거든요. 급등했다가 다시 쭉 빠졌어요. 3월 달에. 근데 이거는 뭐냐? 이게 그 신규 주문입니다. 신규 주문 급락했다가 쭉 밑으로 빠졌죠. 지금 3월 달에. 그다음에 요게 뭐냐? 이게 지금 그 제조업의 주문 잔고거든요. 주문 잔고가 정점을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신규 주문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춰보면 주문 잔고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에 진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기 수출 국면으로 이론적으로는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독일이 수출적으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우리나라도 녹록치 않는 상황인데 독일은 지금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독일 데이터는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그냥 보여드리려고 잠깐 참고로 한 거고, 이게 유럽 전체 무역 트레이드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수출하고 수입인데 파란 게 수출이고요, 빨간 게 수입이거든요. 파란 수출은 내려오다가 살짝 멈췄어요. 지금 이거 매크로마이크로 데이터입니다. 살짝 멈췄거든요. 전년 동기 증감률이 물론 7.5로 감소세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은 마이너스 9.9로 급락했습니다.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급락하고 있어서 무역 동향이 그렇게 녹록하게 회복되는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 요걸 하거든요. 이게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경제가 좋아서 약간 패턴이 이제 강해지면, 그러니까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져가지고 잘 견디지 못하면 뜨거워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식으면서. 근데 지금 이 강도가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1.32.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때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요 언저리 수준까지 거진 다 그러니까 좀 더 내려가야 되지만,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건 얘가 바닥을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나마 그런 가능성이 혹시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꺾이긴 했어요. 이런 걸 반영하듯 기사를 하나 보면, 이거 헬링 쇼핑 뉴스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그리스 신문인가 봐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글로벌 화물 주기가 저점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도달한 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정책 분석국에 보면 5월 25일 날 물당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 전년 대비 1.1% 감소했는데, 그러나 거래량은 이제 감소 이후에 전년 대비 3%, 3월에 0.2 증가해서 순환 저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잠정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싱가포르의 컨테이너 지수가 이제 1년 전보다 7% 증가했고, 근데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리타 공항 하락했지만 이제 폭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제조 및 화물 주기에 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고 나와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트럭 운송회사가 감소했다, 이런 컨테이너 항구가 전년 동기 대비 첫 4개월 동안 17% 감소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글로벌 물동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 보면, 이거 미국의 그 교통통계국인데, 교통통계국 안에 보면 이게 이제 운송 지수거든요. 운송 지수인데 이 연두색이 종합인 거고요. 파란색은 그러니까 화물 그 운송 동향이에요.
빨간 거는 여객 운송 동향이거든요. 근데 여객 운송 동향은 잘 버티고 있는데 화물 운송 동향은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살짝 들렸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데 이게 북미 지역의 물동량 움직임이거든요. 북미 지역은 그 대륙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운송 물동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 물동량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이제 그 화물을 출하하면서 돈을 내는 거고요. 이 빨간색이 출하 물량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이 물동량이 줄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제대로 내부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재화나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팔려고 실어 나르는 그 규모가 점점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화물이 줄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동향이.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철도 화물 트래픽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검은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이게 실제로 물동량입니다. 화물. 그런데 위드 코로나 가면서 그 전에 이제 좀 줄다가 2월 달까지 줄다가 3월에 튀었거든요. 그 다음에 2월에 다시 줄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춘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이게 플러스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마이너스 1.68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물 물동량이, 그러니까 그 중국이 폭발적으로 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은 물동량 움직임을 놓고 보면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미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부동산 쪽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 약간 움직임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보면 이제 주는 게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 총 금액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거나 뭐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나마 주택 가격이 중국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그나마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들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쭉 훑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일견 동의를 합니다. 일견. 방향성을 정확하게 100% 측정하기가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러면 이게 그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소프트 랜딩을 한다고 해서 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2011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거의 8, 9년 동안을 경기가 확장했잖아요. 이거만큼 과연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겠냐 이 정도 기간만큼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2011년도는 이연절인데 이연절이에서 실제로 기준금리도 올리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나중에 한참을 경제를 받쳐주고 기준금리를 바닥으로 붙인 상태에서 그 뒤에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기준금리가 받쳐주지도 못하는 상황에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자 마진이 제대로 남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기준을 강화하는 쪽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소프트 랜딩을 해가지고 향후에 이런 긴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의 기간이 일정 부분이 뭐 몇 개월일 수도 있고 1년, 2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2년이라고 그렇게 긴 용도로 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만 여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뭐 무역의 움직임이나 이런 물동량의 움직임들이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버텨주면서 약간 개선이 돼서 일정 부분 사이클을 조금 더 돌릴 수는 있지만 즉 정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거나 좀 이렇게 흔들리면서 정점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 랜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그게 가능했던 건 경기가 확장 국면의 초입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 여건이라든가 혹은 뭐 은행의 차입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던 시기였고 지금은 그 여건이 아니고 경기가 초입이 아니고요. 후반부에 있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 오늘 이걸 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